네,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다투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쟁점이 있는지 전문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 44조에 의해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불체포 특권이 어떤 것이냐면 이 회기 중에 국회가 이제 회기를 진행하는 중에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은 이 동의를 받지 않고는 체포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되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체포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체포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이게 그럼 정부를 통해서 국회에 이제 제출이 되면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표결이 그 국회의원의 과반수의 출석 그리고 그 과반수 중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은 이게 동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현재 재적 의원이 298명인데 이 중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이 제외가 됐고 또 이제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감 중입니다. 그래서 출석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한 명이 제외가 되고 또 이제 국민의힘 박진 의원 같은 경우에 출장 중이어서 또 제외가 돼서 295명이 출석을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예. 실제로 295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148표가 이제 과반수거든요. 그래서 148표 이상이 나오면은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149표가 나왔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결이 됐었고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2월 달에도 그때 당시에 이제 대장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의 의혹으로 혐의로 인해서 이제 체포동의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찬성이 139표가 나오다 보니까는 과반수 통과가 되지 않아서 가결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가결이 됐고 이제 체포동의안이 이제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이 뭐 어떠한 혐의가 인정됐다라든지 뭐 구속이 되는 것이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거잖아요. 지금은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 겁니까? 예, 이게 체포동의안의 절차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검찰에서 법원에다가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걸 받은 다음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검찰에 다시 보내요. 예. 그러면 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이 받은 다음에 이거를 대검으로 올리고 법무부로 올리고 그럼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이게 이제 정부에서 체포동의안 국회로 제출이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표결이 된 거죠. 표결이 됐으면 이제 왔던 거의 역순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국회에서 다시 이거를 법무부로 보내게 되고 법무부가 다시 대검으로 내리면 대검에서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법원으로 다시 보낸 다음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그럼 일정을 정하면 그날 이제 심사에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부가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에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졌고 그럼 이제 이후에는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역순으로 이제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요거 날짜를 정해야 될 텐데 이거 날짜 정하는데도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절차를 거치는데 또 며칠이 걸립니까? 예, 이게 실질 심사의 그 일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 신속하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서는 이제 오늘 아마 이 동의서가 도착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현재는 도착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일정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가 이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걸 너무 촉박하게 잡으면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쟁점도 많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검찰이든 아니면 저쪽 변호인 측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시간을 정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당연히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월, 화, 수 그리고 나면 또 추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는 법원에서도 이거를 추석 전에 이 월, 화, 수 중에 하루로 일정을 잡을지 아니면은 추석이 지난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서로 간에 시간을 가진 다음에 조금 일정을 정할지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일정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이제 입원 중이지 않습니까?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심사를 하려면은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을 해서 이제 재판부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검찰은 이런 혐의를 주장하는데 이게 아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병원에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의 제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감안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조금은 더 이렇게 지연되는, 조금은 더 늦게 잡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게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예상이 좀 어렵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입니다. 추석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지 아니면 뭐 건강 상태라든가 다른 일정들을 고려해서 그 이후로 그 날짜가 잡힐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영장심사에서 어떤 쟁점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에 앞서서 혐의와 또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먼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백현동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면서 성남시에 200억 원 손해를 끼쳤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백현동에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이제 식품 관련 그 부지였는데 이게 국토기본계획법상 이제 민간 개발이 안 되는 부지였고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 부지 관련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진상과 공모하여서 일단 검찰에서 이제 보고 있는 혐의입니다. 정진상과 공모하여서 이 부지를 용도를 변경을 해줍니다. 용도를 상향하게 되면 건물 훨씬 더 높이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사업성을 높여주고 또 이게 공영 개발로 원래 원칙이 있었는데 민간 개발로 돌려주면서 민간 개발 관련해서 이 개발업자인 정바울이 1,000억에 넘는 이런 좀 수익을 얻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이 개발 그러면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럼 이익을 조금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부분 배제를 함으로써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었던 확정 이익이 한 200억 정도 이상으로 보이는데 2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임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그 부지였는데 맞습니다. 여기를 이제 용도를 변경해주는 등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이제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에 손해를 끼쳤다. 예, 이런 혐의였고, 어제 또 주목을 받았던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혐의를 설명하면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백현동 관련 혐의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얘기했습니까? 예, 그 어제 이제 국회에서는 그 여러 가지 조금 사유가 있어서 다 이야기는 못한 것 같아요. 증거를 다 준비했던 걸 이야기를 못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전문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를 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술 같은 경우가 많고 일단은 뭐 그리고 입금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정바울에게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줌에 있어서 중간에 브로커가 있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브로커가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이 검찰의 이번 혐의에 대한 근거 중에 하나인데 이재명 대표는 이걸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에 대한 뭐 계좌이체 내역이라든지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로 활동을 했던 뭐 그런 사안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시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국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고성방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 이야기는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브로커가 이재명 대표와 과거부터 가까운 사이였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줬다. 뭐 그런 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제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항의를 했고,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설명을 다는 하지는 못했죠, 현장에서. 예. 근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그 준비했던 내용을 통해서 근거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혐의가 위증교사 혐의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마지막 혐의가 위증교사 혐의였는데요. 이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검사를 사칭한 혐의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선거에서 뭐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죠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 나는 그때 검사 사칭을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었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선거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허위 사실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 등장을 하는데 증인이 검사 사칭을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주면서 무죄가 선고가 됐었는데 검찰에서는 이 증인의 이 진술 자체가 위증이었고,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이제 진술을 한 것이었고 이것을 교사한 것, 이렇게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재명 대표였다고 지금 보고 있어서 이 부분 혐의가 추가된 그런 사안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 관련 혐의인데 내용을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2018년 당시에 대북 이슈가 정치적으로 중요해지면서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과 그리고 방북을 추진을 했는데 그때 북한이 요구하는 사업 비용과 방북 비용을 지원하는 게 대북 제재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쌍방울 김성태 당시 회장에게 대신 내게 했다. 이런 혐의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증거를 제시했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한 800만 달러 정도를 이제 쌍방울을 통해서 좀 지급을 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고 그에 대해서 이제 뇌물죄라든지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지금 제시를 하려고 했던 그 증거들은 2019년 1월 17일에 쌍방울과 북한 간 합의에 이화영 지사가 경기도 측 인사로 동석한 사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 부분 쌍방울이 이렇게 대북 이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 뭐 예. 관여를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이제 이재명 지사 직인이 찍힌 북한에 쌀 10만 톤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시가로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 예. 것이었는데 이것을 주겠다는 제안이 담긴 경기도의 공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직인이 찍혀 있다 보니까 예.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재명 지사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혐의가 있다라고 지금 검찰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경기도 관계자와 그리고 쌍방울 측과 같이 뭐 이런 협약식을 진행한 뭐 그런 정황 증거들,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 협약식에 경기도 관계자가 참석했던 그런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관련해서 대북 사업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직접 결제했던 그런 서류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근거로 제시한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반박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영장 그 심사 과정에서 이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 뭐가 쟁점이 될 것 같으세요? 예, 당연히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 다 관련해서 검찰이 주장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이제 전체적인 큰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 관련해서는 뭐 진술 같은 경우에는 인적 증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뿐인 것이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이 경기도 직인이 찍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의 직인이 찍혀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 없이 진행을 했던 것이고 이 부분은 본인이 몰랐다 이런 식으로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될 것이고 그럼 검찰에서도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할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인지 찾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만약에 이런 반박 증거가 나온다면 어떻게 또 반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정을 서로 가지고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법원에서 이제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심사를 하게 될 텐데 어떤 부분을 고려할 것 같으세요? 예, 이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이게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든 되지 않든 이게 유죄라고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제일 크거든요. 근데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는 이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고 형사소송법 70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느냐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게 일단 명시가 돼 있고 그리고 이 이유가 있음을 가정했을 때 만약이라도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아니면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뭐 요건이 조금 충족이 돼야지 구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치열하게 다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상당하게 의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최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최대한 이제 주장을 해서 증명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예. 그 다음이 이제 이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이 지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도주의 우려는 없고 그렇다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느냐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또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의 상당한 이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혹시 영장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단식을 이어가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뭐 불리하다 유불리를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만약이라도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 때문에
이 현장에 이제 출석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 혐의와 관련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서 저희가 소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항의가 있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혐의와 검찰이 확보한 그 증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도 피의 사실 공표라고 볼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형법 126조에 보면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경찰이나 검찰 아니면 수사 관계자가 이 기소 전에 피의자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소 전에 이 부분을 이렇게 공표를 하게 되면 유죄 추정을 좀 주는 그런 좀 단초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죄로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아무래도 근데 수사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는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체포동의안이 있었고, 체포동의를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단 적시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정확하게 표결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뭐 만약이라도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수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일단 한동훈 장관 측에서는 그 취지로 주장을 하지 않을까 싶고, 이에 대한 좀 뭐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체포동의안 가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한 거다. 한동훈 법무장관 그런 취지로 어제 또 설명을 맞습니다. 했는데요.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예, 아무래도 정말 많은 요소들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영장 청구 같은 경우도 뭐 그리고 당연히 다른 재판도 그렇겠지만 법원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도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재판부에서 어떻게 이 사안을 볼지, 그리고 검찰이랑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떻게 주장을 할지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